것뿐만 그래서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을 맡고 계신 이재은 상임회장입니다. 오늘 행사가 이렇게 또 가능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 이혜진 학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강을 하게 되실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의 이창원 부회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잠시 우리 청주시를 떠나겠지만 그래도 지속협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활동대 이승희 교수님도 참석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무지하게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정현숙 시의원님이 수강생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주문에 그래도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재은 상임위장님. 네. 지속가능발전 청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위장을 맡고 있는 이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은 저도 이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대 행정학과 교수고요. 이번 9월 1일자로 이제 만 26년 차가 됐습니다. 교수로 2000년 9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는 그 자녀가 부모님이 제 학생이었는데 이제 자녀가 학생인 경우도 있어요. 세월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지납니다. 그래도 그 26년 동안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까라는 궁금증들을 갖고 계시다가 신청을 하셔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역시 제 전공이 위기관리, 재난관리입니다. 최근에 그 기후위기 시대가 제가 보니까 올해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지만 괴물 산불, 이제는 뭐 극한기후 이런 표현도 안 쓰고 괴물 산불, 괴물 폭염, 괴물 폭우 이런 정말 우리가 듣기만 해도 솔깃한 용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자꾸 기후라든지 환경하고 연관을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은 사실상 우리의 삶 전체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유엔의 17개 이행과제가 뭐냐면 제일 먼저 1번 이행과제가요, 환경이 아니에요. No poverty. 빈곤을 없애자. 빈곤 없애자. 왜냐하면 회복 탄력성을 갖추고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죽음 앞에서, 제가 요즘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늘 책을 손에서 끼지 않고 보고 있는데,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단테의 신곡 중에 천국편입니다. 천국편을, 그래서 천국 가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지옥편을 읽고 연옥편을 읽고 그래야 천국편이 제 3편이에요. 근데 되게 지옥 연옥 읽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천국 못 읽는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는데 가장 큰 밑바닥에 두려움에 떠는 장면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게 없을 때 그 부모의 마음. 당장 우리 애들 뭘 먹지? 뭘 먹고 살아야 우리 식구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잘 사는 거거든요. 그게 13세기 이때 단테가 이미 이야기했던, 즉
이 지속 가능 발전의 가장 기본 존재는 no poverty, 빈곤을 퇴치시켜. 두 번째가 뭐냐면 제로 헝거, 배고픔을 없애고 추방해라. 기아를 종식시키자.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Good health and wealth. 건강. 연세 드신 분들께서 늘 우리 제일의 관심이 뭡니까? 건강과 행복, 복지거든요. 내가 건강해야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면 지속 가능. 그래서 이제 걷자.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 에듀케이션. 좋은 양질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젠더 이퀄리티. 양성 평등의 사회로 가야 되고 클린 에너지 세니테이션, 또 좋은 에너지, 어포더블 에너지, 또 좋은 직장, 디센드고, 이런 17개를 보면 지금 8개를 말씀드렸는데 아직 환경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인더스트리, 이노베이션, 인프라스트럭처, 산업이나 혁신, 끝없는 혁신, 그리고 인프라를 어떻게 잘 간수할 것인가. 또 reduced inequality, 불평등을 감소시키자. 아직도 환경이 안 나와서 10개 중에 10개 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지속 가능한 도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책임 있는 소비와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책임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책임질 수 있는 소비와 생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번째부터는 바로 이게 클린, 그 다음에 워터, 그 다음에 랜드, 이런 환경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테마를 갖고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위협이나 재난이나 폭염이나 폭우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속에 17개 의제를 유엔에서 담아내고 그거를 전 세계 인류가 한번 구현해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입니다. 우리 정현숙 위원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금 역사가 한 30년 정도. 저도 이제 상임의장, 원래는 이제 의장님이 세 분이에요. 청주시장님하고 시의장님, 청주시 두 분이 이제 계신데, 시에서 이제 보조금을 또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두 분이 상임의장을 못 맡으시고 민간에서 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민간에서 맡게 됐는데, 그러나 우리 시 정부와 의회와 이 민간 거버넌스 기구가 함께 운영해 나가는 굉장히 소중한 담론의 장이자 또 교육의 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소중한 자리에 시민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직접 참여해 주신 분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상임의장이라 충북대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까지는 우리 청주대학에서 했었죠. 청주대학에서도 그러한 이회적 운영을 했고, 이제 충북대에서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서원대학이라든지 도내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순회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요일 날이 요즘은 아주 황금, 과거에 불금이었는데 요즘 불목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귀한 시간이신데, 함께 살아가는 인류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이제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정말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또 이창원 부회장님께서 우리 지속가능발전대학 처음 할 때부터 같이 해주셨고, 교재도 같이 만들어 주셨고, 또 티칭도 에듀케이션도 해주셨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승희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사무처 식구들 9분 너무 준비하시는 분 고생 많으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으로 개회상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중요한 분 한 분만 더 모시고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을 정말 작년부터 활용할 수 있게 후원해 주시고 계신데요.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이혜진 학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충북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이혜진이고요. 학과는 이제 사회학과에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 농촌, 그다음에 사회운동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지속 가능 대학은 이제 이 충북대학교에서 같이 이제 한번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이거야말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거고 우리 충북대학교하고 사회과학대학이 찾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먼저 이렇게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제 고맙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매우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이 자리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기 때문에 주체에도 좀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개강을 하는데 축사를 인사말 이런 거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거는 못하겠다. 저도 그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좀 어색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저도 잘 못한다 이렇게 했더니 꼭 하셔야 된다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좀 주저하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또 이 자리에 오니까 이런 또 시간까지 주셔서 그것도 참 고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라는 게 반가운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충북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대학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서로 접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겹쳐지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 아마 이제 대학이라는 게 이제 아마 공통점일 것 같은데, 그 대학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의미가 뭔가 큰 이제 배움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배움이라고 하는 건 뭔가 자기 개발도 있겠지만, 그 배움을 통해서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연대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함께 무언가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또 배움의 즐거움이고, 또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배워서 이제 나도 내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배워서 이제 남주자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목적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배워서 남주자라는 걸 이제 어떻게 나눠줄 거냐. 이제 우리가 바로 충북대학교하고 또 지속가능발전대학하고 이렇게 함께 배우고 나누면서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바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청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다음에 여기 대학,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여기 시민 또 여기 학생 여러분, 저희 충북대학교 이렇게 함께 이런 어떤 접점과 고리들을 이제 만들어 가면서 배움과 나눔과 연대와 그것을 통한 어떤 지속가능한 삶을 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발전시켜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제 저는 그런 의미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충북대학교 학생이 지금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저기 우리 민성원 학생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여기 앉아 있는데 이제 쓱 들어오길래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충북대학교라는 공간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지속가능발전대학이 우리 지금 충북대학교에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를 우리 충북대학교에 있는 대학생, 청년들이 보면서 무엇일까?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일까? 그 다음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아마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기대와 설렘을 갖고 여기에 왔을 거라고 예상을 이제 하는데 바로 이러한 만남과 배움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지속 가능한 아까 우리 이재은 상임위장님이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해주셨으니까 그런 걸 이제 질문하고 배우고 하면서 우리 좀 지역사회라는 것으로 함께 더 자주 우리 충북대학교하고 지역 시민들이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길었죠, 제가. 학장님 안 길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대학하고 사회과학대하고 접점은 많습니다. 행정학과, 사회학과, 우리 정현수 씨는 정책, 제가 경제학과, 심리학과 출신만 찾으면 가장 중요한 행사 이제 나왔습니다. 다 나오셔서 기념차. 와. 밥식 기분 나쁠 거예요. 어떻게 사무소장님? 네. 저희 집행부는 옆으로 좀 빠질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그럼 저희도 뒤로 붙으시죠. 일로 오셔야 할까요? 뒤에 스크린 때문에 살짝 떨어지셔야지 얼굴에 안 지고. 네. 아, 얼굴이 파랗게 나오네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 파이팅 할까요? 너무 뻘쭘하니까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이제 짧고 굵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전에 고등대학교에 다니고 왔어요. 오늘 가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충북대 앞에 있는 우인카페에서 간단하게 이제 2시간 강의하고 여기는 이제 학점을 주는 거예요. 2학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2학점,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제 그 자격증. 나중에 한번 우리도 그 자격증 같은 거 고민해서 어떻게 되는가 싶은데 어쨌든 청주가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생각하면 좀 마음이 울적해지는데 이거 청주에서 지속가능발전대학이나 이제 양평가등을 같이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이수진 부장이라고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울컥한데 같이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4기까지 온 거예요. 400까지. 네. 여러 가지 상황도 좀 안 좋고 조건들도 많이 들어보니까 평택은 굉장히 크게 해요. 물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좋은 공간에 또 밥도 줘요. 식사도 중간중간 주기도 하고 예산상의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지만 열정은 훨씬 더 강하습니다. 그래서 또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특히 저기 이세기 교수님 계시지만 예전에 여기 이혜진 학장님하고 어릴 때 같이 젊을 때 같이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저 사회학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 보면 다 대부분 사람들이 경영학과 출신인 줄 알고 학과는 이제 SES 경영학과를 운영하긴 했지만 사회학이 전공이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한 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이지 사회학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가실 줄 알았는데 방송도 했고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이해해 주십시오. 네. 자, SD 다가석인데요. 이게 이제 그거예요. 너무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처음부터 다 하면 막 통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쉽게 교재를 만들었는데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쉬운 강좌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드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조금 해도 선생님들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죠? 이제 일단은 처음 접하실 때 쉽게 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저고요. 써 있잖아요, 파이가. 파이가 했으니까 몇시로 네. 그게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잘렸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소송 중입니다. 한양대학교 갔어요. 한양대학교 국가자료연구소 지속가능발전센터하고 SBG, ESG, ODA 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하면서 재판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잘난 척 하려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SDGs 흐름들이에요. 조금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도 좀 대응해 보려고 이렇게 논문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천자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자문, 윤리기반, 지속가능성, 연계,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직접 보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보여주냐면 서양 이론들을 계속 우리 받아왔어요. SDGs 하면 좀 어렵잖아요. 알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알 것 같으면서 모를 것 같고 그리고 있는 걸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고 이런 거예요. 번역해요.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지금 저기 이생 교수님하고 아시아적인 동아시아적인 보편성과 특수성을 한번 규명해보자. 근데 언제까지 남의 얘기를 갖고서 앵무새처럼 이야기할 거냐. 그래서 아시아나 한국적 그 특수성들을 반영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SDGs의 이제 한국화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선 경국전이라고 정두현 선생이 있어요. 그분의 사상과 SDG를 연결시키는 것. 그다음에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과 도시 지속가능성을 연결시키는 것. 무의당 장인일순 선생님과 이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연결시켜보는 것 아니면 거버넌스를 연결시켜보는 이런 식의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자발적 지역 보호라든지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으니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2015년부터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ESD거든요. Education for예요. Sustainable Development 같은데 여기에 플러스가 된 게 하나 있어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ESDG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구나. 그것도 해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쓴 책들이고요. 아마 오늘 얘기를 주로 하는 거는 SDG 교과서가 있어요. 그거하고 키워드로 있는 ESG, SDGs라는 책을 주로 쉽게 해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갈게요. 지속가능 발전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위기, 하나는 기회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이게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은 위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렇죠? 근데 지속가능 발전은 위기도 인정하지만 여기서 한탄하고 남 탓하고 그 다음에 이거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위기도 좀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많은 사람들이 환경운동단체로 이해하시는데요. 아닙니다. 환경운동단체가 아니라 거버넌스 기구예요. 이를테면 주창하고 비판하고 투쟁하고 이런 조직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좋을 수 있는데 그런 조직도 있지만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기업, 지방정부, 또 시민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조절하고 지금 이제 뭐 초당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지역의 정책을 개발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갈등 조절과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이제 거버넌스 기구다, 로컬 거버넌스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바로 이제 지속가능 발전의 특징입니다. 위기와 기회라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17개 목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 그 17개 목표는 결국 뭐냐면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예요. 보편적인 문제. 20세기가 아니고 21세기의 문제. 거기에 또 한편으로 우리의 욕망이 담겨요. 그래서 환경이 제일 앞에 있지 않고 뭐가 있다고 했죠? 빈곤인지 빈곤. 가난하지 않으려고 공부하고 있고 가난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 내가 고통을 받을 때 우리 사회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강한 복지, 웰빙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평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다 뭐냐면 우리들의 욕망인 거예요. 욕망인 거고 동시에 우리 시대의 과제이자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거를 유엔이나 세계경제포럼이나 많은 연구자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또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매겨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17개의 목표가 있지만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뽑아놓은 게 있어요. 이게 데이터예요. 세계경제포럼에서 만든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조금만 살려주세요. 아까도 이러다가 했는데 자, 이거 세계경제포럼에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은요 안 돼요? 화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세계경제포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쭉 써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국가 간 무역 분쟁에 대해서 세계경제포럼 가장 크게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후, 위기, 이상기후 같은 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유엔에서는 딱 세 가지예요. 1순위가 기후위기, 2순위는 생물 다양성 위기, 그다음 세 번째가 불평등이에요.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가 간 격차도 커져요. 그리고 국가뿐만 아니라 국내 한 국가 내에 어떤 격차도 많이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또 문제도 있어요. 또 가난한 자와 부자의 문제,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지구적 보건위기, 우리가 코로나 그거 봤잖아요. 그거하고 최근에 4차 산업 경제 부분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AI 문제와 관련해서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에게 행복을 갖다 줄까? 아니면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과 그늘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은 인간의 가치가 막 떨어질 수도 있어요. 노동이 소외될 수도 있고 직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돈벌이와 관련해서도 경제적인 생활 관련해서도 AI에 대한 활용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정보 접근성이 높으냐 아니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가난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유엔 논문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논의가 있어요. 이제 원래 SDGs는 2030년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죠? 어떻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030년까지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연장될 것 같아요? 정확하시네요. 지금 그것 때문에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엔에서는 크게 SDG와 관련해서 보고서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SDSN이라고 있어요. 영어 쓰게 되는데 저 영어 잘 못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UN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Sustainable Development까지는 아시죠, 그죠? 그다음에 솔루션이에요. 그걸 해법이라고 하고 네트워크니까 SDSN이에요. 여기는 UN의 지식인들, 전문가들 그룹이에요. 여기서 매년 내는 게 SD 보고서예요. 그래서 여기는 올해 작년하고 올해까지 쭉 데이터를 가지고 SDG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17개 목표 중에서 안 된 게 뭐고 잘 된 건 뭐고 이런 걸 분석하고요. 또 하나 국가 순위를 매겨요. 제일 잘하는 나라 1등부터 꼴등까지를 쫙 매기거든요. 그런 게 하나 보고서 나오고 그 다음에 유엔에서 나오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보고서가 또 있어요. 그 보고서는 뭐냐면 과제 중심으로 우리 현황이 이러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두 가지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SDG 목표를 지금 18%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18%예요. 자, 그럼 나머지 80 몇 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큰 고민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SDGs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언제 잡았냐면 2065년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분전하면 2065년으로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매년 9월 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9월 달이. 왜 9월 달이 중요할까요? 유엔 총회가 열리거든요. 이따가 아시겠지만 올해가 SDG 합의 채택 몇 주년? 10주년이거든요. 언제? 9월 25, 26일. 그때 유엔 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유엔 총회가 열리기 전에 조금 아셔야 될 건 있어. 유엔 총회가 열리기 전에 몇 차례 회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프라는 회의가 있어요. 고위급 정치회담이라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대통령이나 수상이 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전에 또 뭐가 있냐면 헬프 전에는 고위급 장관급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헬프가 열리고 나서 그때 뭘 하냐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얼마만큼 잘했느냐, 앞으로 뭘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고위급 장관회담을 받아가지고 대통령과 뭐 수상이 글 써서 올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총국하고 논의해서 9월 총회 안건을 딱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올해가 5년 남았기 때문에 아마 9월 달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조금 이제 또 영어로도 죄송한데 포스트 2030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포스트 SDGs라고 얘기해요. 일본은 지금 논의가 시작됐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또 안 됐어요. 앞으로 5년 후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저희는 하나도 안 돼요. 일단 유럽은 다 되어 있고 일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그걸 준비해 왔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따가 SDG 17개 목표를 이제 이야기하긴 할 텐데 어쨌든 이 문제는 나중에 MDG하고 비교해 보면 이 얘기가 딱 이해가 될 거예요.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인류 공동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도전에 대한 해결책이 SD 17개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DG는 사실 가난한 나라들 대상으로 나중에 보시겠지만 MDG의 목표는 8개예요. SDG는 17개잖아요. 근데
8개 목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편적 초등교육이에요. 대한민국에 초등학교 안 나오나요? 물론 이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은 중고등학교 다 나와요. 그죠? 대학교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보편적 초등교육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큰 의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차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MDG는 가난한 나라들, 저개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목표인 거고 SDG는 이제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모두 공이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얘기가 많이 나와요. UN 보고서에는 기술과 정책을 넘어서자 이제. 무슨 말일까요? 기술과 정책을 넘어서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근대화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환상을 가져왔어요. 근대화는 되게 좋은 거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물론 좋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다 좋아지는데 한편으로 산업화 근대화가 어떤 면에서는 또 환경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더 심한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과거에 비하면 근데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져요. 상대적인 빈부격차는 더 커져요. 그죠?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자, 그리고 과학기술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옛날에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저 여기 이혜진 박사님하고 박 교수님하고 저하고 대학원 다닐 때 정보사학을 듣는데 아마 이혜진 교수님은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되게 열 많이 받았었거든요. 정보사학을 얘기하는데 마셜 맥루한이라는 사람의 논문을 가지고 와서 저도 뭐 이름만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요. 가져와가지고 논쟁을 붙였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마셜 맥루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예를 들어 세탁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도 있고 냉장고도 있으면 여성들은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했어요. 노동자들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느낌상 모르겠어요. 그때 삐딱선을 탔는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은하철도 9국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은하철도 9국을 보면은 나중에 그 철이가 깨닫잖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름도 되게 이상하게 졌는데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왜 가는 거죠? 기계인간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무한한 삶이 아니라 한정된 삶의 의미를 깨우치는 거잖아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50, 60살, 70살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기계인간이 될 필요도 없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깨닫으면서 안드로메다를 파괴하고 오는 거야,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은하철도가 맞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메텔이 어떤 애였어요? 걔가 인공지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 얼굴 이쁜 생긴 사람 있잖아요. 검은 옷 입고. 근데 왜 검정 옷을 입었는지 아세요? 그거 제가 책으로 썼어요. 그거 일본 만화 다 분석한 거 가지고 썼어요. 왜냐면 메텔이라는 애가 어떤 애냐면 애들을 꼬시는 유괴자예요, 유괴범. 그래서 일반 아이들을 꼬셔가지고 기계인간을 만드는데 이제 이쪽에 납치범인 거죠. 이렇게 쫙 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비인간적이고 옳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철이와의 관계 과정 속에서 더 심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양심이 있어요. 자기가 별로 가는 과정마다 그 은하철도 9국을 타고서 막 가는 과정마다 거치는 별이 있잖아요. 거기서 무수히 많은 적을 만나요. 아시죠? 많이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일종의 상복이에요. 애도. 자기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애도를 검은 옷으로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인데 그걸 많이 봐서 그런 건지 몰라도 나는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배제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더 인간의 노동력의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 논쟁이 지금 같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도 되게 중요하죠. 물론 과학기술이 양면성이 있으니까 지속가능 발전이 있다고 보겠지만 이 양면성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 의식과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과학기술, 또 이제 자본, 물질 능력 이런 것들이 과연 지구 지속 가능성이나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들을 성찰들을 해야 된다라는 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유엔에서 진짜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전환이에요. 이따가 보겠지만 레볼루션을 얘기하진 않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또 트랜스포밍을 얘기해요. 전환, 자기로부터의 성찰. 그래서 개인의 어떤 완성, 인류 평화, 지구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게 우선이어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근대화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가 우선이었잖아요. 그죠? 자본이 우선이었고, 하지만 환경과 인간도 공이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그 상호 연계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매번 숙제를 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그림이 어렵게 나와 있죠. 근데 오늘 하루 종일 화장실에 보세요. 그러면 틀려요. 저걸 이론적으로 막 설명 안 해도 선생님들 스스로가 열심히 보고 계시면은 이 그림의 의미를 깨우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키워드만 쳐도 다 나와요. 인터넷에서. 요즘에 AI가 또 잘 가르쳐줘요. 또. 네, 그래서 지구 위험한계의 9가지 요소와 3개 영역이 있고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본원 모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원 헬스예요. 헬스는 알죠? 건강 같은 거잖아요. 자, 사람과 동물과 환경이 적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호 연결되어 있죠. 소통한다는 말이죠. 이런 사회가 어떤 사회? 건강한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서양의 이론들은 동양의 이론하고 조금 달라요. 저하고 이제 이승기 교수님이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의 사상에서, 우리 전통적 사상에서, 문화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지속가능성의 요소들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사실은 서양 이론은 이원론적 세계관이에요. 자연, 인간이 있다면 인간은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할 대상인 거예요. 그죠? 네, 주체인 거죠. 자연은 개조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두 개의 이분법적인 논리가 있어요. 적과 아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있습니다. 동양 사상은 한 천지인이잖아, 천지인. 천지인이 분리되어 있어요? 아니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호 연계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서양 이론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과거 발전이 진보인 거고, 성장이 진보인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다음에 서양 외에 동양은 야만으로 생각해왔던 그 이론들이 깨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론론으로 지금 지속가능 발전 이론이 수정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는 선생님들 집에 가셔서 약속해줘야 돼요. 한 주 동안 찾아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엔 제가 안 오지만 VLR 할 때 와가지고 확인해 보고요. 저기 지금 뒤에서 웃고 계시는 이승희 교수님께서 한번 숙제검사 농담입니다. 괜찮은 소리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좀 쉽게 해드릴게요. 자,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몇 개일까요? 193개국이에요. 물론 가짜 국가도 있어요. 국가를 참칭하는 애들도 있고요. 유엔이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명확하게 193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북한이 들어가 있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북한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남북 동시가 있겠어요. 유엔에. 그래서 북한도 저거 아니에요. 괴뢰 국가 아니에요. 거기 국가에 그냥 거기도 유엔이 인정한 국가인 거예요.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제가 9월 25, 26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2015년도에 9월 25일이라고 했다. 만장일치로 SDG를 합의 채택했다는 거예요. 만장일치라는 게 유엔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유엔에서 가장 큰 힘 있는 기구가 어디 있을까?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10월 며칠날 유엔의 날이고 또 우리 사회국가서에 뭐 유엔의 기구에 가서 막 딱딱딱딱 애울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 안 가르치는데 옛날에 보면은 유엔의 제일 센 나라 원래 유엔 헌장을 보면
유엔의 모든 결정은 어디서 나온다? 193개국이 함께 모여 있는 유엔 총회예요. 진짜일까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개뻥이에요. 네,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193개 국가가 한 번에 결정한다고 되는 게 없어요. 누가 하죠? 강대국이 결정해요. 그게 유엔 안보리 이런 데가 하는 거예요. 거기 애들이 다 결정해요. 그 중에 누가 제일 힘세죠? 미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세죠? 러시아, 뭐 중국 이런 애들이 되게 세요. 거기서 결정하면은 다 안 돼요. 그리고 정의라는 거 없어요. 정의라는 거. 국제사회 속에서는. 그나마 유엔이 나름대로 뭔가를 좀 조절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이지 국제사회 속에서 정의가 잘 작동이 되나요? 잘 안 돼요. 힘센 놈이 최고인 거예요. 돈 많은 놈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유엔의 기구를 보시면요 안타까워요. 힘 있는 데가 두 군데예요. 하나는 아까 안보리,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경제사회 이사회. 자, 힘이 권력 있고 군사력 강하고 그다음에 경제력 강한 데가 어디나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유엔에서 합의 만장일치하게 채택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선생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17개 목표예요. 그다음에 169개 세부 목표예요. 그다음에 230여 개 지표예요. 근데 요거는 고민하셔야 돼요. 17개 목표는 똑같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국가, 나라, 도시에 적용될 수 있는 21세기의 공통적인 어떤 과제인 거예요. 욕망이기도 하고. 자, 근데 요거는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세부 목표와 지표는 나라와 도시와 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서 상관없는데 요거만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해주세요. 세계기둥. 세계기둥이에요. 환경, 경제, 사회라는 세계기둥. 특히 21세기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영역이 사회, 경제, 환경이에요. 그리고 그거 전에 또 있어요. 아마 행정학 하신 분들, 사회학 하신 분들, 정치학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21세기 사회를 국가, 시장, 시민사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국가가 뭐죠? 국가의 주체는 주행위자는 정부예요. 지방정부예요. 그 다음에 시장의 마켓의 행위자는 누구예요? 기업하고 노동자예요. 노동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는 그 외 영역들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위에는 제4섹터를 얘기해요. 1섹터는 정부예요. 국가고 2섹터는 시장이에요. 기업이에요. 그리고 3섹터는 시민사회예요. 4섹터를 사회적 경제. 위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 세계 기둥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에서 다 앞에 P자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OP라고 합니다. OP. 세계 기둥 OP인데 세계 기둥만 이해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지구, 사람이라고 하는 게 피플이잖아요. 어디에 연결되죠? 이거는 사회예요. 사회. 자, 그러면 지구는 어디로 연결되죠? 네, 환경이 맞아요. 잘하시네요. 번영은 어떻게 되죠? 경제예요. 두 개 남잖아요. 두 개 남는 게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제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봐봐요.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뭘까요? 사회예요, 사회. 요까지 오는 사람도 있고, 요것도 사회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요 축은 뭘까요? 요 보이냐? 넘어갔다.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맨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자, 요거는요, 경제예요, 경제.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환경인데, 12번은 되게 갈등이 많아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를 환경으로 보시는 분이 있어요. 환경 영역이고, 경제 영역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거 명확하죠? 13, 14, 15번은 뭘까요? 그건 환경이죠. 환경이잖아요. 기후위기,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보호, 육산 생태계보호. 이건 당연히 이제 환경이죠. 그리고 남는 게 있어요. 두 개가 남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집중해 주세요. 자, 17개 목표 중에서 15개를 봤어요, 우리가요. 3개 기둥을 봤어요. 아니면 5P 중에서 3개 P를 봤어요. 남은 2개 P가 남은 거예요. 16은
필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강력한 제도예요. 제도. 법과 제도야. 누굴 위한 법과 제도? 가난한 사람들, 우리 힘없는 사람들, 또 환경과 지구를 생각하는 법과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 뭐죠? 파트너십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거버넌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한 그룹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기업이만 해결할 수 없고 지방정부만 할 수 없으니까 시민사회도 있고 의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의원님도 그렇지만 그래서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번하고 17번은 기억하셔야 돼요. 15번까지가 21세기 우리 사회, 우리 지구의 공통적인 문제예요. 우리 욕망이기도 하고. 나와 있잖아요. 가난하지 않고 싶어. 배고프지 않고 싶어. 좋은 음식 먹고 싶어. 여기 나오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복지 누리면서 양질의 교육 받고 싶어. 평생 교육 받고 싶어. 평등하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다 이게 결국 우리 시대의 욕망인데 이 두 개는 뭐냐면 이 사회 문제와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따라해주세요. 수단, 도구. 네, 맞습니다. 수단과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15번 목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가 뭐다? 16, 17번 목표예요. 이거 나중에 한번 더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ESG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자, SDG의 특징을 이해하시려면요. 아까 얘기했던 MDG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MDG는 8개라고 했죠. 보시면 나왔죠. 이런 거 이해돼요? 보편적 초등교육. 이게 목표예요. 초등학교까지 다니는 게 목표예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다 다니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의미가 없어. 유아 사망률 감소. 옛날에 애나타가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었어요. 환경이 안 좋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 다 아시잖아요. 10명 낳는데 7명 살아남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그랬어요. 한 10을 낳는데 남은 형제가 5명 나와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이건 다 어디 것이다? 가난한 나라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다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SDG는요,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해요? 따라해 주세요. SDGs. 이게 정확한 발음이에요. 사람들은 SDG 하는데, SDGs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한 발음은 제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SDGs라고 해야 돼요, 원래.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따라해 앞에 거 빼고요. 주류화. 크게 해주세요. 주류화. 현지화. 가속화. 이게 3가지가 굉장히 큰 과제예요. 주류화라는 것은 뭐냐면 SDGs를 국가 전략, 그다음에 지방 정부 전략, 의회 전략으로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예제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유럽은 다 그렇게 해요. 유럽연합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략이 다 SDGs예요. 그리고 지방정부 이름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예요. 심지어 독일은 막 짜증내요. 요즘에 거기 유엔에 가서 짜증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2020년대에서 계속 그랬어요. 안보리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안보리는 투쟁하는 공간이다. 전쟁하는 공간이다.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간철되는 공간이다. 이런 거예요. 맞죠? 됩니다. 국제 갈등 속에 사실은 다 누가 있죠? 다 누가 있어요. 미국 아니면 러시아 아니면 중국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버마 문제, 미얀마 문제 같은 경우 시민사회 계신 분 아실 거예요. 많이 도와주려고 했죠. 그때는 이견이 있었지만 그 미얀마 뒤에는 누가 있냐? 중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얀마 정권의 군사독재 정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사회주의 정권이래.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 배후에는 중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한이 있었어요. 이쪽에 미얀마 또 민주화 운동한다는 누구죠? 누구죠? 아웅산 수치. 거기 누가 있어요? 거기는
영국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왜 그 버마에서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느냐? 따지고 보면은 천연가스를 둘러싼 투쟁이에요. 이것 때문에 미국 자본과 영국 자본이 한 축으로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 축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요. 우리 그때 많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되죠. 자, 그런 것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누구 배후가 있어요. 러시아도 있지만 이쪽에 또 서방이 또 개입되어 있는 거가 있고 중동에 보면 아시잖아요. 중동이나 아랍 쪽에서 계속 전쟁하고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석유와 패권을 위한 미국과 서방 자본들의 어떤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맨날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얘기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요번에 이스라엘 갔다가 거기 팔레스타인 갔다 쫓겨나게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우리 사무총장님을 지금 죽여버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평화 화해해라, 전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배후에서 누가 있어요? 그렇죠? 이란과 또 아시다시피 누가 전쟁했죠? 이스라엘 전쟁 혹은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그 갈등 거기에 다 누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유엔이. 차라리 유엔 안보리가 원래 싸움의 중심이지 평화의 중심이 아니야. 안보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하자는데 잘 안 되죠. 현실이 잘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얘기하든 말하는데 유럽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도 좀 달라요. 일본은 우리가 뭐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하지만 일본은 아시아에서 SDG 잘해요. 제 책에 나와 있지만 거기는 뭘 하냐면은 중앙정부가 SDG 추진본부예요. 진짜요. 거기 본부장이 총리고 부본부장이 외무성 장관이고 모든 내각이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류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SDG 실시 지침이에요. 근데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제가 되게 존경하는 거야. 이 지속가능발전대학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책 읽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단다. 죄송합니다. 나는 많이 못 봤어요. 책 읽는 거 다 싫어하는 것 같았는데 어려운 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SDG 실시 지침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옛날 그래서 그 기억나시잖아요. 그 옛날 우리 어릴 때 11월 13일인가요? 그때 맞나? 10월 아무튼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분신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그러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나에게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동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일반 쉽게 얘기하면 공순이 공돌이라고 하는 여공이라고 하는 그때는 그렇게 불렀어요. 막 공순이 공돌이라고 부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자로 되어 있는 그것도 문법도 되게 어려워. 그거 노동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야. 못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와서 한자도 좀 알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 이걸 가르쳐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맞죠. 11월 13일 그렇죠.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실시지침이나 법령이나 조례가 어려워요. 의원님 제가 조례 만들 때도 좀 문장을 짧게 만들어주세요. 나중에 일반인들 못 읽어요. 그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뭐 주어 동사도 어디가 주어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너무 길어. 이해할 수가 없어. 시민을 위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못 읽어 그거. 마찬가지로 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냐면 SDGs 액션 플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한글만 알면, 그러니까 한글 거기는 이제 가다카나 히라카나잖아요. 가다카나 히라카나 알 수 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만들어뒀고 중요한 거는 지방정부 안에 내부 이름이 뭐냐면 SDG 추진본부예요. 아무리 후진동네 가도 다 SDG 추진본부예요. 거기에 그 외의 기관들 있잖아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아닌 그 나머지 영역들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SDG 원탁회의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창생 SDG 사무국을 만들어서 1년에 30개씩 SDG 미래도시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의원님 저기 지자체가 몇 개나 되죠? 지자체. 네, 지자체.
광역 기초 지자체가 240 몇 개 될 거예요. 근데 일본은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보다 땅이 엄청 넓어요. 이게 진짜예요. 가보면 아실 거야. 이렇게 뭐 짧은 것 같지만 엄청 길어 얘네들. 근데 1,700여 개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세밀해요. 도, 부, 현, 시, 정, 촌 이렇게 돼 있어요. 도도, 부, 현, 시, 정, 촌인데 얘네들이 다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아마 지금 우리도 이 상태로 가면요, 모라토리엄 선언할 지자체가 많을 거예요. 공무원들 월급 못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충북에서 청주는 그나마 괜찮아요. 제가 요번에 지방소멸 관련한 충북도의회 용역을 했어요. 연구 용역을 했는데 지방소멸 문제예요. 여기 청주시하고 몇 군데 빼놓으면요, 위태위태합니다. 제가 경상북도에서 여기 오기 전에 8월 30일까지는 경상북도에 있는 도시에서 대학 교수를 했는데 그 20여 개 지자체 중에서 18개가 인구 소멸 지역, 위험 지역이에요. 전라남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애들을 못 봐요. 없어요. 대학교 국립대학교 몇 개 빼놓고는 사립대학교의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다 어떻게 수용하죠? 중국에서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몽골 이런 데서 충당해 오지 않으면 다 집에 가셔야 돼요. 교수들. 지금 교수들 임금도 막 다운되고 있고 나가라고 막 그렇게 있고 폐과하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인구가 줄었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또 한편으로 세수도 줄다는 거예요. 세수도. 자, 그러면 공무원 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워요. 옛날에 이제 막 그랬잖아.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딸만 뭐 하나만 놓고 뭐 둘만 놓고 이런 시기가 있었지만 미래를 못 본 거죠, 사실. 일정한 적정한 인구가 뭐 국민들을 그때는 못 보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거기도 다 주질 못해요. 어차피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원, 국가 재원 가지고 모든 지자체에 똑같이 내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SEG를 잘하는 동네에 뭔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동네에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야. 국가 재정도 진짜 지금 많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나마 중국이나 이런 데는 자원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원도 없어요. 사실. 그런 문제죠. ESG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건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주류화에 대한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 협의에 대한 예산도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공간에 더 많은 기회에 사람들에게 SDG, ESG를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도 더 좋아지는데 자꾸만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치단체장의 그 철학과 가치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지속가능 발전을 잘 하시려면 선거도 잘 하셔야 된다. 좋은 시의원을 뽑아야 되고 좋은 도의원을 뽑아야 되고 좋은 시장님, 좋은 국회의원을 뽑아야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는 걸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이나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시의회, 도의회, 지자체에 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들죠. 어쨌든 이제 두 번째는 얘기할게요. 싸움 날 수 있으니까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치에 대한 관심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정당도 없어요. 지지한 정당도. 이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주세요. 현지화. 네,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특색에 맞게끔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적용하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현지화 시키라고 했더니 SDG 목표 10개를 받은 지자체에 있어요. 지속평이 정말 미치겠다 써있거든요. 여기 17개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17개 10개 만든 데가 있어. 돈도 많이 들여가지고 안 됩니다. 17개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부 목표와 지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청주시의 특색에 맞는 지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고장이 평택이에요. 저는 이제 평택의 가장 중요한 가지를 매번 회의할 때마다 뽑아요. 이제 시민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13번이야. 13, 14, 15번이야.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매번 8, 9, 10번 이렇게 나와요. 8, 9번 나와요. 근데 저는 사실은 8, 9번 되게 중요하죠. 8, 9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산업혁신과 인프라 구축. 이거 안 되면은 사실은 안 돼요. 원래 일자리가 복지예요. 사실 우리 사회가 그 세다 아니거든요. 왜 UN SDG 보고서에서 1등이 맨날 핀란드고 북유럽이다. 거기가 1등이고 왜 이런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자, 그럼 아버지가 만약에 남편이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빈곤 탈피가 안 됩니다. 안 돼요. 또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집안에 아버지는 일자리 잃었는데 양질 일자리가 아니에요. 비정규직이야. 그것도 띄엄띄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할머니가 치매가 걸렸어. 최악이죠. 알죠? 그럼 누군가는 가정 붕괴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는 이 할머니를 모셔야 돼. 치매하시면은. 아니면 어디 보내야 돼? 요양병원 보내든지. 이게 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치매 걸리시면 형제들끼리 싸움 나고 난리 나고 자기가 모시기도 힘들고 모신다라는 건 결국은 한 사람의 노동력을 상실하는 거야. 부인이 모신다라고 하면 부인은 어떻게 돼요? 일 못 나가는 거예요. 엄마만 모셔야 돼요. 아니면 요양병원 보내는데 돈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데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날 이렇게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어머니를 내가 그 요양병원에다 가다 놓고 이러고 있는 거야. 어머니는 매번 올 때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알잖아. 겪어보면 다 알아. 지금. 그런 집안들 많아요. 이러면은 타탄이야. 빈곤 안 돼. 뭐 아까 얘기했던 양질의 교육, 아들놈이 유학 가고 싶다고 해서 유학도 못 보내는 거야. 맞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동네에서 중요한 의제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잘 뽑아내는 거. 거기에 세부 목표와 지표 잘 만들어내는 거. 평택은 또 해안이 있어요. 바닷가가. 거기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평택항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택의 경우에는 제가 그때 막 울었던 적이 나는데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평택에는 나도 시장이라면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요. 한번 평택 청주시장도 한번 해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그냥 모이는 거야. 모여서 시장님 앞에 놓고 국장들 다 나오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 근데 제가 엄청 울었던 게 뭐냐면 젊은 엄마들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 엄마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손을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장님 우리는 평택이 잘 사는 동네가 안 되게 좋아요. 아파트값 올라가는 동네가 안 되게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를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 문제. 대한민국 최고로 심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사회경제학에 연결했다고 했냐면 미세먼지 문제는 절대 평택이 못 풀어요. 못 풀어. 어디서 오죠? 중국에서 온단 말이에요. 중국과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코로나였을 때가 제일 깨끗했어요. 코로나 정부 때 저는 그때는 이제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그때가 제일 깨끗했대. 미세먼지도 잘 안 잡히고 맨날 저 측정도구로 돌리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환경 문제도 결국은 뭐다? 글로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호 연계. 아무튼 현지화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따라해주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끝내주세요. 가속화. 네, 가속화예요. 늘 SDG를 잘 할 수 있도록 더 한 단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속협 활동가들한테 우리는 빚을 많이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속화 작업을 정치인들이 안 하고 그 가속화 작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안 하고 기업이
기업은 ESG는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회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안 하고 있을 때 열악한 상황에서 버텨주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지금 지속가능 발전협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 사실 여기 안 있고 다른 데 갔으면 더 잘 먹고 잘 사셨을 거야. 환경운동연합 하시는 분 마찬가지고 뭐 어디 하시는 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여기서 버티는 거예요. 버텨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그렇다고 돈도 많이 준 것도 아니죠. 감사 우리는 어쩌면은 이분들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속가능 발전 학교 대학을 잘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요게 SDG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에요. 근데 매번 제가 수업 볼 때 말씀드리지만 외우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속가능 발전은 어디 있다? 마음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못 외워요. 저 이거 외우는데 10년 걸렸어요. 제 IQ가 98이에요. 그래서 잘 못 외워요. 이거 한번 쭉 읽으시면요. 한 3번 정도 숨을 쉬어야 돼요.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기서 쉬어야 되고 능력을 힘들어요.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가 오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매번 예를 많이 들어준 게 제가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예를 했었어요. 문화교양학과에서 그때 방통대 다니시는 방송대라고 지금 해야 돼요. 방통대 하면 뭐라고 하시고요. 방송대라고 합니다. 문화교양학과 이창원 씨는 나올 거야 아마. 근데 그때 학우님들이 제가 이번에 또 올 거예요. 이제 다시 복귀합니다. 잘리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추석 수업 나가고 합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충북에 왔을 때 제가 혼났었어요. 한 여학우님께서 손을 딱 드셔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수들은 지식인들은 대단히 단순한 문제를 가장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얘기를 했어요. 오동나무 얘기. 이거 많이 들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오동나무 또 뭐 얘기했죠? 감나무. 그 두 가지로 얘기하시면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감나무죠? 옛날에 어른들이 감나무를 심었는데 다 따고 새 알만 남겨놨다. 맞아요. 그 얘기예요. 이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거예요. 까치가 먹고 하나는 나그네가 먹고 이웃에 대한 배려. 까치나 뭐 이런 것은 결국 뭐죠? 타 생명종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하나는 뭐죠? 지가 알아서 도로 굴러서 떨어져서 지가 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지속가능 발전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거지. 우리 세대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플러스 오동나무. 옛날에는 딸내미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뭐 심었다? 오동나무 심었다. 왜 심었다? 시집갈 때 장롱을 만들어줄게. 미래를 바라보고. 이런 게 지속가능 발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다 이해되셨죠? 그죠? 이런 거예요. 자, 거기에 플러스 두 가지만 더 고민하시면 돼요. 지속가능 발전은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동반자 관계. 따라해. 동반자 관계. 과정. 네, 동반자 관계는 파트너십 얘기하는 거고요. 거버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번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번역하죠? 제일 많이 하는 거는 협치예요. 일본에서는 공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칠이라고 해요. 우리 저 교수님이 중국에서 공부했어요. 칠이 중국말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교수님. 칠이. 아이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법칙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통치한다. 협동해서 통치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속도를 많이 내진 않아요. 왜? 그러면은 한 사람만 너무 빨리 갈 수 있어요. 너무 빨리 혼자서 노래 있잖아. 너무 빨리 혼자서 앞서가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한 사람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 이게 바로 이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버디가드래도 사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빨리 넘어갈게요. 자, 동양적 해석을 하려고 해서 사실 이만큼 갖고 왔어요. 천지부터 해가지고 다 갖고 왔는데 이러면 또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서 다 빼고 공짜, 부자만 가지고 이렇게요. 아까 이제 마침 조선대학교 강의할 때 중강의를 했었는데 다음번 강의 올 친구가 난징대학교에서 박사받은 친구가 이제 들어와서 그분 덕분에 이제 발음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공부가 있어요. 왜 공부를 가지고 지속가능 발전을 얘기하느냐. 자, 일본의 공부는 벤교예요. 연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공부는 뭐죠? 교수님? 공부를 시간. 네,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엣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좋은 발음. 저는 이제 짧게 공부했고 저분은 이제 오래 갔다 오신 분이어서. 네, 근데 어쨌든 간에 학습, 그 다음에 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공짜 부자가 이렇게 쓰대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신영복 선생님이 조금 더 이쁘게 만드는 거죠. 공짜 부자. 사람이 도구를 갖고 있는 거야. 농사 짓고 사는 삶이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이 막 화를 내. 아니, 농부만 공부하느냐. 원래 대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계절의 변화를 알아야 되죠. 자연을 알아야 되고. 혼자 지으면 잘 될까요? 안 되죠. 이 두 가지예요. 자, 인간과 자연의 조화의 문제. 그것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가만히 길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공부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갖는 중요성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두 번째, 혼자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잘 지려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바로 뭐다? 지속가능 발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속가능 발전은 이분법적 사고를 반대해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시민단체 아닙니다. 지속협은 시민단체 아니고요. 환경운동단체가 아닙니다. 환경과 관련한 일을 하지만 이슈 파이팅을 하고 문제제기하고 비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시민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주창, 비판 이것들을 하는 NGO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거버넌스 기도예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도 결국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사회경제 환경의 통합적 관리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원님들하고도 자주 만나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선과 악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이론이 너는 악이야. 너는 내 편이야. 이 이분법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너는 문명, 나는 문명이고 너는 야만이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깨우쳐 나가고 실천하는 게 보다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뭐냐면 아파트, 자동차, 다양한 이거 매번 제가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쌀과 공기하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한살림을 만드셨던 장일수 선생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자, 아파트, 자동차, 다이아몬드하고 쌀과 공기와 물하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해주신 게 뭐냐면 아파트, 자동차, 다이아몬드 좋죠. 하지만 쌀과 공기와 물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우치는 거죠. 아파트, 자동차,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쌀과 공기와 물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덜 중요한지, 뭐가 더 중요한지를 그래서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곡성영화가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이야기를 깨우치는 게 지속가능 발전인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빈 공간으로 한다. 물을 공부를. 지속가능 발전은 빈 공간으로 하는 것이다. 빈 공간을 만든다. 망치로 한다. 그리고 뿌리를 튼튼하게 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옛날 것을 비워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진실이다, 진리다라는 것들 선언적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잘못된 정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은 기존의 성장 발전 패러다임을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거꾸로 전도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망치는 뭐죠? 고정관념, 편견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뿌리는 아까 얘기했던 과정하고 관련된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에 따라붙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뭐예요? 동반자와 관계. 두 번째 뭐죠? 과정. 이거예요.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어지고 하루아침에 이파리가 무성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늘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물론 저보다 더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겠지만 그래도 지속가능 발전을 하루아침에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남은 강의를 또 열심히 뿌리를 한번 튼튼하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자료 좀 읽어보세요. 이거 단지 학문적인 얘기가 간단한데 이거 선생님들 읽어보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종의 SDG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재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좌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시원이 나중에 선생님 예산 좀 많이 키워주세요. 그래야만 이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방적으로 교수가 강사가 나와서 떠들고 가는 것들은 학습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알다시피 학습법을 보잖아요.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본인이 떠드는 거예요. 본인이 떠들 때가 제일 학습 효과가 커요. 강의가 제일 낮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충분히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튜터가 따라줘야 돼요. 그 다음 계속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돈이에요, 돈. 강사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봐요. 강사비 못 받고 할 수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들이 지속가능 발전의 교육의 효과라고 하는데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계적인 교수법을 좀 가르쳐야 돼요. 본인들 스스로가 ESD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도 만들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끝나면 좀 시의회에서 예산도 좀 크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성 과정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뭐냐면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지속가능 발전 그 대학에서 열심히 배우면 뭐 할 거냐. 선생은 맨날 선생이고 맨날 학생은 맨날 학생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장윤 선생님이 그랬어요. 사람은 바뀌는 거다. 변화되는 거다. 한 번 선생은 늘 선생이고 한 번 학생은 늘 학생이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 선생님이 배우는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육지청 같은 데서 돈을 주셔서 일본은 이제 잘 돼 있는 게 뭐냐면요. SDG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ESD를 어떻게 하냐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에요. 의무교육. 돈이 다 나와요. 그리고 지역에는 유네스코 스쿨이 있고요. 그 다음에 ESD, 지속가능 발전 교육 지원센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고 돈이 투여되니까 SDG의 인지도가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SDG에 대한 인지도 조사하면 몇 프로 나올지 몰라요. 일본은 최하가 60%, 보통은 80%가 나와요. 왜 그럴까? 교육을 하니까. 자, 또 하나 이제 아까 물어봤어요. 교수들한테 교수도 몰라. 자, 일본에서 SDG 인지도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매년 해요. 우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매년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40 정도 돼야 뭐 이해하지 않겠어? 해가지고 40 얘기했어. 어떤 분은 야, 인생은 좀 살아야 알지. 한 5, 60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제일 많이 아는 세대가 10대, 20대. 20대가 최고 높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아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으면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인지도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식도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뭐다? 이런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고 양성 과정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인간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통해서 내면을 변화시켜요. 뭔가 이유하고 짓눌러야 되고 짓밟아서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마음 그런 것들 좀 없애야 돼요. 그죠? 적과 알을 만드는 근데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꼭 적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집단들 세력들이 있긴 하죠.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들 윤리적인 판단력이 중요해요. 일본에서는 저 앞에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자료 꼭 보셔야 돼요. 가치 규범, 지속가능 발전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법을 왜 만들었죠, 선생님? 인간이 다 착할까요? 안 착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게 착하다고 생각했어.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아나키스트들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살아보니 인간에겐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든 거예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죠. 법 이전에 법으로 내면화시키고 규율하는 사회가 아니고 더 좋은 사회는 가치와 규범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 규범이라는 게 법 없이도 조금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상호 의존성, 공감과 갈등 이런 내용들을 강화시킨다 이런 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어떤 것인가는 앞에 있는 부분들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지속가능 발전 대학은 아마 여기까지가 될 것 같아요.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과 내용, 절차 등에 대한 학습 과정. 이거는 협소한 의미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한 단계 나가야 돼요.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의지를 길러주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의미한다예요. 앞 단계가 아니라 이제 뒷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학교가 대학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제 안정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것이고 인권 존중, 다음 세대에 대한 존중,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생태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이게 된다라면 대단히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국회 보세요. 아니면 과거에 보세요. 그 혐오, 외국인에 대한 혐오,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 비정규직에 대한 혐오, 차별 엄청 많지 않습니까? 특정한 지역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다 보았을 수 있죠. 또 한편은 뭐냐면 다른 생명종에 대한 공감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감이에요. 타자에게 이르는 가장 선한 공감입니다. 속내밀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없으면 옛날 80년대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학 다닐 때도 사학재단 비리가 많았어요. 근데 내가 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생각 없으면요, 그 족벌재단하고 못 싸워요. 그렇잖아. 졸업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주인 아닌데. 주인은 누구 거? 사학재단.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주인이 되고 왜 싸우냐는 거죠. 근데 주인의식을 가질 때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위한 역량 강화라는 게 나옵니다. 일단 먼저 주인의식이 있어요. 내가 이 나라의, 이 도시의, 이 기관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강조하는 거고,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인 거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많이 없어요. 우리들 사실 쉽지 않아요. 타인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하거나 타인의 이야기 경청하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 교육 받은 적 있어요? 어릴 때 못 받았어요. 우리들 다. 뭐 배웠죠?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국민학교 다녔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늘 했던 게 뭐냐면 경쟁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뭐냐면 대학, 수능, 학력고사 이런 거예요. 1등 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국영수 열심히 해야 되고 특히 영어 수학 잘해야 되고 이것밖에 안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소통의 능력이 없어요. 배려 능력. 이런 것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해준다는 거고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다음 세대들이요.
가치, 행동, 생활 양식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빨리 끝내주실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덥고 이거 껌껌하고 어둡고 불도 좀 켜긴 켜야 돼요. 네. 중요한 이거 뭐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금 2030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 가지고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솔직히 국회에 엄청 살았어요. 살아서 이제 9월 29일인가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 모시고 이 토론회를 하고 있어요. 심포지엄도 하게 됐고 법 개정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했어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정되긴 했는데 2022년도 제정되긴 했지만 개정되긴 했지만 종이만 썼어요. 실행이 하나도 안 됐었어요. 이거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달라. 일본처럼은 아니더라도 제도화해달라라는 거였죠. 일본처럼 중앙정부가 여기 추진본부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우리는 차라리 또 그렇다고 해서 기후 이기부라든지 기후 대응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를 만들어줘도 지금 안 만들 것 같고 청이라도 만들어달라. 청이라도 SDG 청이라도 아니면 SDG 비서관이라도 우리 사무처장이 보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 누군가 들어가서 중앙정부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국가센터를 빨리 만들어달라. 지방센터 만들어달라. 예산 키워달라. 이런 거라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하고 있고 올해 안에는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여 명의 국회의원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를 뻔질나게 만나고 있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굉장히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 국민주권정부의 주요한 정책과도 지속가능 발전이 간신히 들었어요. 이건 대단히 이제 행복한데 이걸 더 한 단계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왜 내가 보여드리냐면요. 2030 5년 남았는데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여기에 몰두돼 있어요. 포스트 2030, 포스트 SDG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이게 나오고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24년도에 나온 거예요. 2024년도에 네이처지라는 게 있어요. 약 파는 것 같지만 약 파는 거 아닙니다. 지금 네이처지라고 우리가 이제 논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논문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걸 뭐라고 하냐면 SCI급 논문이라고 해요. 그 중에 3개가 있어요. SSCI 논문.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거기 논문을 투고해야만 좋은 대학 간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평가받습니다. ANHPC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문학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가 SCI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걸 합쳐가지고 SCI급 논문이라고 하는데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3대 학술지가 뭐냐면 네이처지예요. 다 들어봤죠? 네이처지의 작년에 실린 논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2050년까지 SDG를 연장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제프리 삭스라는 SDSN 거의 이제 얼굴바닥격 그분이 주창을 하신 거고 이게 거의 이제 유엔 사무총장의 거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스승님 같은 문제예요.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SDG를 2050년까지 연장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들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 SDG가 왜 안 되고 있을까?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지역마다 다른데 특히 어떤 문제, ESG는 되는 거예요. SDG의 추석판이라고 할 수 있는 ESG는 해요. 근데 왜 SDG는 안 될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중국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왜 한국은 안 될까라는 거예요.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유럽은 되는데 아시아권은 잘 안 될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아프리카는 난리가 아니야. SDG가 국가 전략이야 막. 몽골 같은 데도 막 가면은 SDG가 깔려 있어. 캄보디아 가면은 국가 전략이에요. 근데 왜 우리 같은 나라 안 될까?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보냐면 책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된다는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렵죠, 말이. 책임과 의무 메커니즘이 없다는 거예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었던 거예요.
근데 ESG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물건을 못 팔아먹으니까 하는 거예요, 기업이. 기업 망하니까.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논의하는 것은 뭐냐면 포스트 SDG는 SDG로 갈 것인지 이름을 변형시킬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력한 것은 SDG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만들 게 없어. 대신 여기 얘기해 줄게요. 17개 목표를 늘리자고 하는 데가 있어. 여러 군데서. 뭐가 있을까요? 17개 목표 중에 들어갈 만한 거. 예, 문화예술이에요. 문화예술을 늘리자라고 하는 유네스코나 예술가들이 이제 SDG에는 문화예술이 없다. 밥만 먹고 어떻게 하냐? 한국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 우리 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넣자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AI 버거스. AI가 이제 대세잖아요 지금. 대세인데 빛과 그늘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먹힐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얘를 잘 활용해서 국가나 도시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 다만 얘가 어떻게 틀지 모르니까 통제, 민주적 통제의 기준은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과학기술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되나 안 돼요? 안 되나요? 법을 안 만들어 놓으면 마음대로 해요. 왜 중국이 AI가 왜 발달됐고 옛날에 미국이 의학이 왜 발달됐고 독일이 의학이 왜 발달됐는지 아시죠? 왜 발달됐죠? 뭐 옛날 실험했더라 이렇게 뭐 731분 이런 것들의 기술들을 어디다 주었죠? 감옥 가는 대신 교수형 당하는 대신에 이게 넘겨줬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의학기술이 발달된 부분이 있는 거고 윤리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복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독재 국가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쪽 분야는 발전될 수가 있어요. AI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주제가 약하면 발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통제가 불가능해요. 대학 복제 문제 같은 거 막 해줘버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당할 수 없어요. 종교적 문제가 때문에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AI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안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돈대로 가는 거. 자본은요 우리 인간들 안 봐요. 뭐 어떻게 돼 상관없어요. 돈만 낸다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규제 기준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AI 거버넌스예요. 이 부분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뭐 유해 참 좋다라면 하겠지만 자, 이 사람들이 뭘 고민하냐면 문제의식은 근본적인 추진 체계를 혁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전략으로 가져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도 투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중앙정부 예산만 60조 원이에요. SDG 1년 예산이. 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 거예요. 지방 예산 따로입니다.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을 강화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죠. 예산.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끝났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거예요. 개민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의 사람들은 되게 실리적이에요. 이걸 했을 때 얻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이걸 안 하면은 뭔가 페널티를 먹어야 돼요. 그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또 얘기하는 거야. 페널티를 줘야 된다. 그래서 책무 메커니즘을 강화하겠다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이 뭐냐면 옆에가 미래의 사회를 위한 미래를 위한 협약인데 그 내용 한번 자료 한번 보세요. 뭐냐면 작년에 2024년도 9월 달에 미래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왜 열렸을까요? SDG를 어떻게 더 가속화시키고 연장할 것인가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짱구였어요. 머리를 굴린 거예요. 왜?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끝나요. 이제 12월 30일이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래서 미래사회를 위한 협약을 합의 채택할 때 몇 개 나라가 반대했어요. 어디가 반대했을까요? 미국이죠. 뭐 여기 보면 그 강화돼 있거든. 기후 문제 강화돼 있고, 파리 협정도 강화돼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은 트럼프가 되면서 이게 흔들렸던 거고, 러시아 이제 뭐 평화 문제 관련해서 천연자원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반대하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 이제 아르헨티나 독재국가들이 있어요. 북한 이런 데가 따라하다가 결국 표결을 했어요. 표결했는데 압도적으로 미래사회연맹이 통과가 됐고요. 근데 물론 만장일치 합의체는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조항이 뭐냐면 다음 유엔 사무총장 왜 이것까지 고민하냐면 트럼프가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유엔 탈퇴하겠다고 협박도 해요. 지금 유엔 탈퇴하겠다는 협박도 하고 SDG 안 하겠다 이제 협박을 하고 ESG, SDG 안 하겠다. 뭐 뻥이에요. 안 할 수 없어요.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협박을 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을 자기의 이제 뿔마니를 세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왔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왔는데 이번 사무총장은 좀 달랐던 거예요. 왜 달랐을까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떤 분일까요? 포르투갈 총리 출신. 유럽파예요, 유럽파. 축구 있잖아요, 유럽파, 아시아파, 뭐 북유럽파 있잖아요. 유럽파고 유럽 자체가 기본적으로 민도가 높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좌파 빨갱이인 거죠. 그 사회에서 그냥 우파예요, 그게.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좌파 빨갱이로 보이는 거예요. 정도 수준인 거죠. 트럼프한테는 내가 빨갱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정권한테는 유엔 사무총장이 빨갱이인 거예요. 반유대주의. 왜 그러냐면 중국은 달라요. 미래사회를 협약을 되게 하고 있어요. 중국의 입장은 대단히 강해요. 유엔 SDG에서 굉장히 강한데 여기는 왜 같으냐면 잘 맞아떨어지냐면 중국이 그래도 굉장히 좋은 편인 거예요. 러시아나 이쪽하고 비교해보면 사실 신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자주의를 강조해요. 다자주의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나 강대국에서 움직이는 세계 질서가 아닌 거예요. 유엔 소속되어 있는 193개국이 중심인 거고 그 중에 먼저 SDG의 가장 기본적인 그 정책적 지향이 뭐냐면 이거예요. 강조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무도 소외하지 않는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 이게 다자주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사회 다자주의를 워낙 강조해요. 그건 중국 정부의 전통이에요. 사실. 미국하고 달라요. 우리가 이번에 뭐 대하는 태도를 봐도 트럼프처럼 오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 미국의 막 한미 동맹 얘기할 때도 그렇게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다자주의라든지 전통적인 또 그런 전통이 있어요. 중국 공산당의 전통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다음 유엔 사무총장을 또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다 포석을 깔고 이제 미래사회에 대한 협약이 이제 합의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결과적으로는 SDG가 2030년까지는 불가능할 거라는 건 이미 다 합의가 된 거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글로벌 협약을 만들 것인지 글로벌 의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SDG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논의는 후자다.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녹여내는 것은 몇 가지 의제만 목표를 더 신설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갔는데 어쨌든 로드맵은 2050년까지로 지금 잡고 있다라는 여기까지 많은 얘기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맞췄고요. 네, 퇴근하셨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준 선생님 전화하는 거요?